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봄날의 장터는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떡 파는 아낙네의 구성진 목소리, 생선 장수의 흥정소리, 그 사이로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뒤섞여 하나의 소란을 이루던 때였지요. 서윤복은 양반댁 머슴으로 10년을 넘게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26의 나이에도 장가 한 번 못 들고 주인 하도정의 심부름이나 받들며 사는 처지였지요. 그날도 안채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는 분부를 받아 장터로 나온 길이었습니다. 윤복이 배와 실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것들아, 다들 모여보시게. 이 계집 하나 팔아넘긴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윤복도 무심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장터 귀퉁이, 큰 느티나무 아래에 중년의 사내 하나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처녀 하나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차림새는 남루했습니다. 치마 저고리는 기운 자국이 여러 곳이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어깨에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그보다 윤복의 눈길을 끈 것은 처녀의 얼굴이었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눈빛, 입은 반쯤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넋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이 계집은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일도 못합니다 그려. 손이 느려터졌고 시키는 일마다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꼭 바보 같소이다. 사내가 처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처녀는 비틀거리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인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왜 파시오? 구경꾼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먹여 살리기 아깝지 않겠소? 일은 못하는데 밥은 또 축낸단 말이오. 싸게 넘길 테니 품 하나 필요한 양반 있으면 데려가시구려. 사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회초리를 들어 처녀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철썩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지요. 처녀는 움찔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 매가 떨어졌고 처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윤복은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누군가는 바보 계집을 누가 사겠나 하고 웃었고 또 누군가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에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마요? 윤복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윤복을 쳐다보았지요. 5냥이면 되겠소. 그 이상은 아깝소. 5냥. 윤복이 10년 넘게 모은 돈이 고작 10냥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지요. 윤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돈은 언젠가 작은 땅 한 떼기라도 장만하려고 아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녀가 다시 한번 매를 맞았을 때 윤복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소. 윤복이 5냥을 내밀자 사내는 재빨리 받아들고는 처녀의 팔을 밀어냈습니다. 자, 이제 이 계집은 당신 것이오. 잘 부려먹으시구려. 사내는 그 말을 남기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장터는 다시 제 소란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관심을 거두고 흩어졌지요. 윤복은 처녀 앞에 섰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시오. 이제 나를 따라와야 하오. 윤복이 말했지만 처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처녀가 고개를 조금 들었지요. 그 눈빛은 여전히 멍했고 초점이 없었습니다. 네. 겨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윤복은 처녀를 이끌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 윤복은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가율. 가율이라. 본관은? 처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복은 더 묻지 않았지요. 이름만 알아도 좋겠습니다. 양반댁에 돌아왔을 때 사랑채 마루에서 하도정이 윤복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다른 하인 몇이 모여 있었지요. 윤복아, 그 계집은 누구냐? 도정이 물었습니다. 윤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터에서 데려온 계집입니다. 장터에서 사왔다는 말이냐? 그러합니다. 도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 머슴이 바보 계집을 사왔구나. 얼마 주고 샀느냐? 5냥입니다. 5냥? 도정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같은 것이 어디서 5냥을 구했느냐? 아무리 그래도 쓸모없는데 돈을 쓰다니. 옆에 있던 하인들도 낄낄거렸습니다. 윤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가율은 윤복의 뒤에 서서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뭐 좋다. 어차피 내 돈이니 내 마음이지. 하지만 그 계집이 쓸모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일을 못하면 너도 함께 구박받을 줄 알아라. 도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하인들도 하나둘 흩어졌지요. 윤복은 가율을 행랑채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윤복이 기거하는 방 옆, 빈 방이었지요. 벽은 낡았고 문풍지는 찢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비를 피할 수는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쉬시오. 밥은 이따가 가져다 주겠소. 윤복이 말했습니다. 가율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윤복은 가율의 등에 난 매 자국을 보았습니다. 옷 위로도 드러나는 붉은 흔적들. 그 흔적이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었지요. 상처는 괜찮겠소? 가율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윤복은 더 묻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윤복은 자신이 왜 그 계집을 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보 같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눈빛이 그저 바보 같지만은 않았던 것 같았지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두려움에 떠는 듯한 그 눈빛이 윤복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뭐 이미 돈은 냈으니 어쩔 수 없지. 윤복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옆방에서는 가율이 조용히 숨을 쉬는 소리만 들려왔지요. 이렇게 단돈 5냥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장터 한구석에서 시작된 바보 머슴과 바보 처녀의 기이한 만남이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복은 가율에게 물을 길어오라 일렀습니다. 가율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동이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율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다 그만 발을 헛디뎌 물동이를 엎질러 버렸습니다. 물은 마당 한복판에 철벙 쏟아졌지요. 이런 것도 못하는 게냐? 멍청한 계집. 하도정의 부인 한씨가 혀를 차며 소리쳤습니다. 윤복은 얼른 가율을 거들어 물을 다시 길어왔습니다. 가율은 멍하니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던 하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렸습니다. 다음 날은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그릇을 나르던 가율이 그만 손을 놓쳐 그릇을 마루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릇은 와장창 깨져버렸지요. 하인들은 모두 혀를 끌끌 차며 뒷말을 했습니다. 저런 바보 계집을 돈 주고 사왔다니 윤복이도 바보가 맞구먼. 그러게 말이야. 5냥이나 낭비했지 뭐야. 윤복은 비웃음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깨진 그릇을 치웠습니다. 가율은 옆에서 작아진 몸으로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지요. 윤복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다. 다치지는 않았느냐?
가율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계속 땅만 보고 있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율은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를 거꾸로 잡고 있었습니다. 한씨가 그 모습을 보고는 기가 막혀 손뼉을 쳤지요. 아니, 빗자루도 제대로 못 잡는 게냐? 도대체 뭘 할 줄 아는 게 있기는 한 거냐? 가율은 그제야 빗자루를 바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인지 빗자루질도 엉망이었지요. 마당의 먼지는 이리저리 날아다닐 뿐 제대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윤복은 그런 가율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터에서 매맞던 모습이 안쓰러워 사왔는데 정녕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였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미 데려온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하거라. 서두르지 말고. 윤복은 그렇게 다독이며 가율에게 다시 빗자루를 쥐어주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윤복은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뒤편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마침 볼 일이 있어 뒷간으로 향하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가율이었지요. 가율은 사랑채 뒤편 담장 아래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윤복은 걸음을 멈추고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으나 가율 앞에는 종이 같은 것이 놓여있는 듯 했습니다. 혹은 책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가율은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짚고 있었습니다. 입술도 달싹거리는 것이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했지요. 저게 대체 뭐람? 윤복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요. 윤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낮에는 그릇도 제대로 못 잡던 계집이 밤중에 무얼 보고 있겠습니까? 밤중에 바람이라도 쏘이러 나온 거겠지. 내가 착각한 게야. 윤복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자기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묘한 느낌이 남았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촌장 유만석이 윤복을 불러 세웠습니다. 유만석은 마을 어귀에서 윤복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윤복아, 내가 사온 그 계집의 말이다. 예, 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글쎄 말이야. 내가 보기엔 어딘가 사연이 있어 보이더구나. 바보 같긴 한데 눈빛이 영 심상치가 않아. 유만석은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윤복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지요. 눈빛이 심상치 않다니요? 저는 그저 겁에 질린 계집으로만 보였습니다만. 아니야. 어제 마당을 지나가다 보니 말이지. 그 계집애가 잠깐 고개를 들었는데 눈빛이 범상치 않더구나. 바보 같으면서도 뭔가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달까. 윤복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요. 그저 겁 많은 계집일 뿐입니다. 매만 맞고 자라서 그럴 것입니다. 촌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 혹여 무슨 일 생기거든 나한테 알려라. 내가 이 마을에서 오래 살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은 좀 있거든. 예, 알겠습니다. 윤복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하도정 댁의 밭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유만석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눈빛이 심상치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날 저녁 윤복은 또다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율이 홀로 처소 구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무언가를 외우는 듯 했습니다. 윤복은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율의 표정은 낮에 보던 바보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애타게 되새기는 듯한 간절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눈썹은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 결연한 기운도 섞여 있었지요. 저 아이가 정말 바보일까? 윤복은 처음으로 그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물동이도 엎지르고 그릇도 깨뜨리는 멍청한 계집이 밤만 되면 왜 저리 달라 보이는 것일까요? 윤복은 조용히 몸을 돌려 제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지요. 가율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속에 담긴 두려움과 분함, 그리고 무언가를 꼭 참고 견디는 듯한 기색이 말입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도정이 사랑채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가율이 장작을 나르고 있었지요. 하도정은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온양을 주고 사온 계집이 저것이더냐? 하도정이 턱짓으로 가율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일하던 윤복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예, 그러했습니다. 참 가소롭구나. 저런 멍청한 계집을 온양이나 주고 사오다니. 윤보가, 내 놈도 바보가 따로 없구나. 하도정은 비웃음을 흘리며 가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가율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장작을 꼭 껴안고 서 있었지요. 윤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바보 머슴이 바보 계집을 사왔으니 이 집안에 바보가 둘이구만. 하도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코웃음을 치며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 몇이 그 말을 듣고 키득키득 웃었지요. 윤복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다만 가율을 살짝 돌아보니 가율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로 들어가는 하도정의 뒷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은 지금껏 윤복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멍하고 겁먹은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또렷하며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윤복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정녕 그 바보 계집의 눈빛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가율은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장작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하도정은 마당에 윤복을 불러 세웠습니다. 윤복아, 내일부터 밭 김매기를 내가 혼자 해라. 다른 놈들은 산에 나무하러 보낼 테니. 예, 하오나 그 밭이 서너 마지기는 되는데 혼자서 하기엔 너무 뭐가 어떻단 말이냐? 내가 쓸데없는 계집을 사와서 집안 식구만 늘렸으니 그만큼 내가 더 일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도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복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윤복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뒤에서 하도정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윤복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복은 자기 처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잠이 오지 않았지요. 문득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윤복은 조용히 일어나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가율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율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추워서 떠는 것일까요? 윤복은 나가서 말을 걸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가율을 더 놀라게 할 것 같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가율이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가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지요. 가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되뇌는 듯 했습니다. 윤복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아이 속에 뭔가 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지요. 낮에는 바보처럼 굴지만 밤만 되면 저리 다른 사람이 됩니다. 촌장 유만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사연이 있어 보이더구나. 다음 날 아침 윤복은 일찍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 서너 맞이기를 해야 하니 서둘러야 했지요. 가율은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윤복이 지나가자 가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가율의 눈에는 어젯밤 보았던 그 또렷함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곧 가율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불을 뗐습니다. 윤복은 묘한 느낌을 안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해질 무렵 윤복은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혼자서 밭을 매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데 가율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밥을 담은 바리가 있었습니다. 드십시오. 가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복은 고개를 들어 가율을 보았지요. 가율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손에 든 바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보리밥과 된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윤복은 바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율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 뒷모습에서 윤복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도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때문에 윤복이 더 고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복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바보가 아닙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어 일부러 바보처럼 구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사연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윤복은 한숨을 쉬며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가율은 또다시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함,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한 빛이 동시에 어려 있었지요. 가율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율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을 뿐이었지요.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윤복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율이 우물가에서 혼자 물을 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율은 여전히 서툴게 두레박을 당기고 있었지요. 윤복이 다가가 거들어주려 하자 가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가율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입술이 떨리더니 마침내 가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뒤안 감나무 아래로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율이 온전한 말을 제대로 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그 말투는 더듬거리는 바보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부탁입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 오십시오. 가율은 그렇게만 말하고는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윤복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드디어 그 아이가 마음을 열려는 것일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복은 사람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안 감나무 아래로 가니 가율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달빛 아래 가율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율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윤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지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게냐? 내가 사실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가율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박또박 또렷했지요. 제 본래 이름은 정가율입니다. 저는 원래 중인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중인 집안이라니? 예.
저희 아버지는 관아에서 글과 장부를 다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아갈 만했지요. 가율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저희 집안에 큰 빚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관아 일로 실수를 하셨다며 큰 벌금을 내야 했지요. 그 돈을 마련하려고 토지를 팔아야 했는데 누군가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윤복은 조용히 가율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율의 목소리에는 분함이 서려 있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빚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은 50냥이었는데 어느새 100냥이 되고 150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빚을 갚지 못해 결국 옥에 갇히셨고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가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러고 나서 빚쟁이들이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를 끌고 가 팔아 넘기려 했지요. 어머니는 그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팔려다니다가 결국 그 장터에서 매를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율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을 무너뜨린 데 뒷배를 봐준 사람이 바로 이 집 주인 하도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어찌 그런 것을 알았느냐? 제가 팔려다니는 동안 여러 곳을 거쳤는데 한 곳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하도정이라는 양반이 관아 사람들과 짜고 중인들의 토지를 빼앗는다는 소문을 말입니다. 그 수법이 저희 집안에 일어난 일과 똑같았지요. 가율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바보처럼 굴었습니다. 쓸데없이 눈에 띄면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요. 그저 살아남으려고 바보 흉내를 낸 것입니다. 윤복은 가율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혼자 삼키며 바보처럼 굴어야 했다니 말입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윤복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가율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을 지었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싶지 않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갚아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려는 게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가율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복은 그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주겠다고 말입니다. 좋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라. 비록 나는 미천한 머슴이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돕겠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나도 하도정 밑에서 오래 구박을 받아왔다. 내 사정을 들으니 더욱 그자가 밉더구나. 가율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율은 자신이 기억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고 윤복은 조용히 들어주었지요. 달이 중천에 떴을 때 두 사람은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윤복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온양에 산 바보 계집이 알고 보니 이런 사연을 품고 있었다니. 세상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윤복은 가슴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지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율을 돕고 악한 자들을 벌하겠다는 불씨 말입니다. 다음 날 밤 윤복과 가율은 다시 감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가율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과 숫 조각이었지요. 이걸 보십시오. 가율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수치로 또박또박 글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윤복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율의 손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글을 써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지요.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가율은 천자문의 첫 구절을 적었습니다. 그러고는 윤복을 바라보았지요. 저는 글을 읽고 쓸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관아에서 장부를 다루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곁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세상에 계집이 글을 아는 것도 신기한데 이렇게 잘 쓰다니. 윤복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율은 다시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였지요. 1, 2, 3, 4, 5. 저는 숫자에도 박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장부를 정리한 적이 많았으니까요. 가율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아는 것을 이용하면 하도정의 약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약점이라니 어떻게? 양반들은 모든 것을 장부에 기록합니다. 토지 매매도 빚도 곡식 거래도 모두 말입니다. 만약 하도정이 정말로 부정한 일을 했다면 분명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윤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율의 말에 일리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한단 말이냐? 사랑채에 보관되어 있을 텐데. 그것은 천천히 기회를 엿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가율은 다시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 이름 같았지요. 이 이름들을 기억하십니까? 정진사, 김참봉, 이서방. 아, 그 사람들은 모두 이 마을 근처에 살던 사람들 아니냐? 몇 해 전에 갑자기 사라진.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 하도정과 얽힌 일로 재산을 잃고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팔려다니며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윤복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율은 바보 흉내를 내면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기록이 없으면 억울함을 풀 수 없다고.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가율은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윤복은 이 어린 계집의 배짱에 감탄했지요. 대단하구나. 그런데 나는 글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겠느냐? 발이 빠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집안에 갇혀 있어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윤복 나으리는 장터에도 가고 다른 마을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율이 처음으로 윤복을 나으리라 불렀습니다. 윤복은 머쓱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요. 그렇기는 하지. 내가 무엇을 알아보면 되겠느냐? 혹시 하도정과 거래했던 사람들이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관아에 가실 일이 있으면 3년 전쯤 정씨 성을 가진 서리가 죄를 짓고 벌금을 냈다는 기록이 있는지도 알아봐 주십시오. 내 아버지 말이로구나. 예. 아버지의 일이 정말로 죄가 되어 벌금을 낸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꾸민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윤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알아보마.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괜찮습니다. 저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윤복은 그런 가율을 보며 존경스러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율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내가 밤마다 혼자 무언가를 보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느냐? 윤복이 가율이 들고 있는 종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가율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저는 잊지 않으려고 매일 밤 제가 아는 글자를 되새깁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이름들과 장부에 있던 숫자들을 떠올립니다.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구나.
윤복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가율은 수줍게 웃으며 종이를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윤복 나으리,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야말로 내가 고맙다. 내 덕분에 이 답답한 생활에 희망이 생겼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그날 이후로 윤복과 가율은 밤마다 몰래 만나 의논했습니다. 가율은 자신이 기억하는 것들을 하나씩 윤복에게 알려주었고, 윤복은 낮에 들은 이야기들을 가율에게 전했습니다. 둘은 서서히 하도정의 악행을 밝혀낼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지요. 비록 머슴과 계집의 몸이지만 두 사람은 작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겠다는 동맹 말입니다. 보름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씨가 가율을 불러 세웠습니다. 야, 이리 와봐라. 예. 가율이 고개를 숙이고 다가갔습니다. 한씨는 안채 마루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안채 뒤편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어서 가서 치우고 태워버려라. 알겠습니다. 가율은 바구니를 들고 안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과연 버려진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요. 낡은 집신, 깨진 그릇 조각, 해진 옷가지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율은 조심스럽게 쓰레기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신 더미 사이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가율은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지요. 종이였습니다. 그것도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종이였습니다. 가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종이 한 조각을 펼쳐보니 글자가 적혀 있었지요. 숫자도 보였습니다. 가율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율은 종이 조각들을 모두 주워 치마폭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만 바구니에 담아 태웠지요. 일을 마친 가율은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가율은 윤복이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윤복이 나타나자 가율은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지요. 윤복도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다시 감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가율은 품속에서 종이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달빛 아래서 가율은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펼쳐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지요.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마치 그림 맞추기를 하듯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장부입니다. 가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복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종이를 들여다보았지요. 무엇이 적혀 있느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율은 종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해 읽기가 쉽지 않았지만 가율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나갔지요. 정민년 3월, 토지 매입, 청송리 밭 5마지기, 값 은 30냥. 가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윤복도 긴장한 채 가율의 말을 들었습니다. 청송리라면 내가 살던 곳 근처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저희 집안에 빚이 생긴 바로 그때입니다. 가율은 다시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각을 집어들었지요. 여기 또 있습니다. 정씨 집안, 빈문서, 원금 은 50냥, 이자. 이것 보십시오. 가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복이 다급히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지요. 쉬, 조용히 해라. 들킬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집안을 무너뜨린 바로 그 문서입니다. 가율은 손을 떨며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원금은 분명 50냥이었는데 여기 이자 계산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알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2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입니다. 윤복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비록 그는 몰라도 가율의 설명만으로도 하도정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었지요. 이 개자식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잡아먹었단 말이냐?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다른 이름들도 보입니다. 김참봉, 이서방. 모두 같은 수법입니다. 헐값에 토지를 사들이고 빚을 부풀려 기록했습니다. 가율은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윤복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이 증거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면 되겠구나.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찢어진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율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분노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느냐? 이 장부의 원본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랑채 안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윤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채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아보마. 일단 이 조각들은 잘 보관해 두거라. 예. 저는 이것들을 베껴두겠습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가율은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윤복은 촌장 유만석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유만석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복은 일찍 일어나 유만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만석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요. 촌장님,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윤복은 주변을 살피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윤복은 가율이 읽어준 장부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유만석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지요. 그것이 정말이냐? 확실하냐? 예. 가율이 직접 읽었습니다. 그 아이는 글을 압니다. 그 바보 계집이 글을 안다고? 그것 참. 유만석은 턱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큰일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하도정은 이 고을에서 힘 있는 양반이니까. 하오나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일단 내가 아는 향리한테 조심스레 알아보마. 내가 말한 지명과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 윤복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촌장님. 고맙기는. 만약 정말로 하도정이 그런 짓을 했다면 이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이 마을 전체의 일이니까. 유만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유만석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유만석은 윤복의 말대로 향리를 통해 조심스럽게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지요. 장부 조각에 적힌 지명과 숫자가 실제 토지 문서와 일치했지만 세금 기록과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만석은 윤복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복아, 내 말이 맞았다. 하도정이 정말로 부정한 짓을 저질렀구나.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향리께 장부 조각을 보여드려야겠다. 하지만 그 전에 내 계집애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직접 확인하고 싶구나. 윤복은 그날 밤 가율에게 유만석의 뜻을 전했습니다. 가율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흘 뒤 유만석은 밤중에 몰래 감나무 아래로 왔습니다. 가율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가율이냐? 예, 촌장 어른. 가율은 공손히 절했습니다.
유만석은 가유를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윤복이한테 들었다. 내가 글을 안다고. 예. 배운 것이 많지는 않으나 장부는 읽을 줄 압니다. 가율은 품속에서 장부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만석 앞에 펼쳐놓았지요. 달빛 아래서 가율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정민년 3월이라 적혀 있고 청송리 밭 오마지기를 은 30냥에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세로는 최소한 은 50냥은 받아야 할 땅입니다. 유만석은 감탄했습니다. 어린 계집애가 이렇게 또박또박 설명하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자 계산을 보십시오. 한 달에 1알이라 적어놓고 실제로는 2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이 악독한 짓을. 내 말이 맞다. 내가 향리께 확인한 것과 같구나. 유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 조각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가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이것은 찢어진 조각일 뿐입니다. 원본 장부가 필요합니다. 원본이라. 그것은 사랑채 안에 있겠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궁리했습니다. 그때 윤복이 입을 열었지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복은 하도정에게 불려갔습니다. 하도정은 사랑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윤복아, 내일 아침 일찍 읍내에 다녀와라. 향리댁에 편지를 전해주고 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윤복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소를 지었지요. 유만석이 꾸민 일이 제대로 먹혀든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윤복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읍내로 가는 길 중간에서 유만석을 만났지요. 잘 되었느냐? 예. 하도정이 읍내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가율이가 움직일 차례다. 바로 그 시각 가율은 부엌에서 한씨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사랑채 청소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청소를 한다고? 요 며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씨는 의아했지만 허락했습니다. 어차피 바보 계집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가율은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사랑채로 들어갔지요. 사랑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율은 재빨리 방 안을 살폈습니다. 장롱이 보였고 그 옆에 괴짝이 있었지요. 가율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가율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문서를 하나씩 펼쳐보며 내용을 확인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바로 그 장부였습니다. 찢어진 조각과 꼭 맞는 글씨체, 꼭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율은 장부를 품속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 이러면 들킬 것입니다. 가율은 대신 장부의 핵심 내용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숫자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기억했지요.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가율은 황급히 장부를 원래 자리에 놓고 괴짝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마루를 쓸기 시작했지요. 한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 하느냐?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한씨는 의심 없이 물러갔습니다. 가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저녁이 되자 윤복이 돌아왔습니다. 가율은 윤복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어 두 사람은 유만석과 함께 다시 모였지요. 찾았습니까? 유만석이 급히 물었습니다. 가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장부를 찾았습니다. 내용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가율은 품속에서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장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기 시작했지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명, 날짜, 금액, 이자율,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놀랍구나. 이것이 정말 내 기억만으로 쓴 것이냐? 예. 제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 장부를 도왔기 때문에 숫자는 잘 외워집니다. 유만석은 가율이 쓴 내용과 찢어진 조각을 비교했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았지요. 이제 됐다. 이것을 가지고 향리께 가겠다. 향리께서 관아에 고하실 것이다. 정말 그리하시겠습니까? 윤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만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 이 증거면 충분하다. 게다가 이 아이가 직접 증언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천한 몸입니다.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가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만석은 가율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내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장부 조각과 내가 기억한 내용, 그리고 향리께서 확인한 토지 문서가 모두 맞아떨어지면 믿을 수밖에 없다. 사흘 뒤 유만석은 장부 조각과 가율이 쓴 문서를 들고 향리를 찾아갔습니다. 향리는 내용을 보고 표정이 굳었지요. 이것이 정말입니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계집애가 그를 압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놀랍습니다. 향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관아에 고할 만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관아로 갑시다.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바보 머슴과 바보 계집이 악한 양반을 무너뜨릴 날이 다가온 것이지요. 사흘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하도정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모여들었지요. 무슨 일이냐? 감히 양반 집에 들이닥치다니. 하도정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도정, 내 놈을 부정한 토지 거래와 불법 채무로 고발이 들어왔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무슨 헛소리냐? 누가 감히 나를. 하도정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하도정의 팔을 붙잡고 끌어냈지요. 한씨는 그 광경을 보고 기절할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포졸들은 사랑채로 들어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복과 가율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율의 손이 떨렸지요. 윤복이 조용히 가율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을 것이다. 우리가 한 일이 옳은 일이니까. 잠시 뒤 포졸들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괴짝이 들려 있었지요. 그 안에는 여러 장부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압수한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도정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그렇게 위세가 당당하던 양반이 포졸들에게 끌려가다니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는 하도정의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장부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지요. 가율이 기억해낸 내용과 장부 조각이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토지 문서와 대조해보니 헐값에 사들인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관아의 관리가 가율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정가율이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장부를 읽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저는 아버지를 도와 장부 일을 배웠습니다. 가율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관리는 장부 하나를 펼쳐 가율 앞에 놓았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읽어보아라. 가율은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명도 숫자도 날짜도 모두 정확하게 읽어냈지요.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이 장부에는 분명 부정이 있다. 관아에서 조사가 끝나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도정은 여러 사람들의 토지를 헐값에 빼앗았고 빚을 부풀려 이자를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그 죄가 명명백백 밝혀진 것이지요. 하도정은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토지와 재산을 모두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한씨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체면을 잃었지요. 집안의 하인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윤복은 관아로부터 공식적으로 머슴살이에서 풀려났습니다. 하도정이 죄인이 되었으니 그 밑에서 일하던 이들도 자유의 몸이 된 것이지요. 가율 역시 빚 때문에 팔려온 것이 밝혀지며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복과 가율은 마을 어귀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지요. 윤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율아, 이제 어찌할 셈이냐?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 가율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윤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율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 가율은 놀란 눈으로 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윤복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이었지요. 내가 그날 온양을 낸 것은 바보라서가 아니었다. 내가 매를 맞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였다. 그리고 내 눈빛에서 무언가 남다른 것을 느꼈다. 가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온양이 제 목숨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삶의 값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새 삶을 시작하자.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성실하게 일할 자신은 있다. 가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지요. 며칠 뒤 윤복과 가율은 마을 바깥에 작은 초가 한 칸을 얻었습니다. 유만석과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도와주었지요. 초가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윤복은 품팔이와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했습니다. 가율은 그를 아는 힘으로 마을 사람들의 장부를 봐주는 일을 돕기로 했지요. 비록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복은 밭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율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윤복이 문을 열자 가율이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물을 넣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고맙소. 냄새가 참 좋구려. 윤복은 가율이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윤복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지요. 가율아, 내가 참 복이 많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온양으로 이렇게 좋은 아내를 얻었으니 말이야. 가율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복이 많습니다. 그날 윤복 나으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불어왔지만 작은 초가 안은 따뜻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더 이상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양 인연으로 악인을 무너뜨린 기특한 부부라며 칭찬했지요. 유만석도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저 두 사람을 보게. 비록 미천한 몸이지만 옳은 일을 해내지 않았나. 참으로 기특한 이들이야. 그렇게 단돈 온양으로 시작된 윤복과 가율의 인연은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무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지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윤복과 가율의 작은 초가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지요. 온양에서 시작된 인연이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